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장 김신양입니다. 내일로 가는 제2센터. 오늘 7번째 강의인데요. 김진양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분단을 봤습니다.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 통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 7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채 4달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위기들을 다들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평화, 안보, 외교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의 악순환은 모두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기억나시죠? 이 인식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총체적 비정상의 토대 근원인 분단체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분단, 전쟁 상태의 극복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분단의 본질적 성격이 바로 전쟁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로 평화라는 것이죠. 결국 분단 극복,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전쟁 상태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비핵화 정책입니다. 이 비핵화 정책은 말입니다. 그냥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인식 오류가 굉장히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좌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은 비핵화 정책이 초래한 평화의 실패입니다. 분단, 남북관계, 북미관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같은 총체적 인식의 과학성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의 오류, 한계, 인식 실패가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를 노정시켰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건 어떨까요? 분단 체제 안에 갇힌 인식들이 있습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분단입니다. 그런데 분단 체제 안에 갇힌 인식들이 어떤 인식이냐? 북한에 대한 적대입니다. 북한 주정론,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 종전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비핵화에만 함몰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분단의식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넘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오랜 통일의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되죠. 북을 계속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북을 계속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적대적 분단체제를 계속 악순환시키는 인식입니다. 북은 정치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적이 맞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적 정신인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5천년 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동포, 민족, 형제자매,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이 분단체제는 북측을 한 동포이자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 통일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이 아닌 동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료하죠. 북한 주정론,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종전을 반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분단체제 안에 갇힌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악순환, 대선과 평화의 위기인데요. 우리 모두 촛불혁명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촛불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 촛불정부는 4.27과 9.19의 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바로 분단 적폐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정부는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개혁이 등장했고 평화의 실패가 반평화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 정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화의 위기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요약해보면 말입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절대 목표입니다. 모든 대북 정책의 바로 앞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CVID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으로 분단, 남북관계, 북핵 문제 내지는 비핵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는 향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분단체제 안에 갇힌 인식입니다. 전쟁 상태, 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70여 년 전 지긋지긋한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단체제는 뭐라고요? 국민 불행의 구조적인 근원입니다. 그 국민 불행의 물적 환경인 분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비극은 국민들이 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두 번째, 대북 적대 군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계속 진주시키겠다는 것. 핵폭격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과 같은 것들.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유지죠. 한반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황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 상황에 미국의 핵 전략 무기 체계들이 일상적으로 들락날락거리면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점입가경의 적대적 분단체제 심화로 계속 나가겠죠. 그리고 한국형 삼축체계 복원, 소위 말하는 킬체인, 북에 대한 선제 타격, 한국형 MD체계 내지는 대량 응징보복과 같은 한국형 삼축체계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삼불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드의 추가 배치. 두 번째, 미국의 MD체계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 역대 보수주의 정부들조차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삼불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이 동북아의 최대의 충돌 지점인 한반도가 다시 정치, 군사적 전쟁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모두 평화가 아닌 전쟁 위기 심화, 한마디로 분단체제 심화의 악순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나아가 4.27, 6.15와 같은 9.19, 14선언 같은 기존의 남북 합의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북 군사 대결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즉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압박의 상징이죠. 쿼드.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호주와 인도와 일본과 함께하는 쿼드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뜬금없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군사동맹기구인 나토에 관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역대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적대 관계로 대한민국의 위치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그 봉쇄 정책에, 그 강경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맹신하고 있죠. 한 가지 예로 전작권 전환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유한 군사 주권을 언제라도 가져오는 것이 지극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언주적 표현으로 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무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개념은 한마디로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모하고 무질서하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이 많은 무지, 무능, 무모, 무질서, 무책임이 합쳐져서 무개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개념이 야기하는 재앙은 실로 어마어마한 두려움, 눈앞의 현실로서 엄청난 두려움이 현실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한마디로 대북 적대적인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영구히 전쟁적 상태의 적대적 분단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일상적인 전쟁 위기의 악순환에 국민들을 내몰겠다라는 결론밖에 아닙니다. 이 상황에 북측의 올해 들어서의 여러 정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 1월에 북측은 노동당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미 전략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면 돌파전을 올해 실천하겠다라고 거의 선언했습니다. 전략무기 시험을 유예했던 것을 해제했죠.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을 해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ICBM, 핵, 이 전략무기들의 많은 시험들을 또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국방정책의 가업을 재추진하겠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 중개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한다. 이것은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선언에서 남북 내지는 북미 간에 합의했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전략 무기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점입가경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2020년 북측이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던 정면 돌파전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예되었던 것들을 전면화하겠다는 건데요. 긴장이 더욱더 고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올 3월 24일 날 소위 말하는 화성 17 가장 최고의 ICBM을 직접 보았습니다. 북측은 이것을 핵전쟁 억제 수단이다. 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타격 수단이다 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시험을 했는데요. 3월 24일 이 시기는 남측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준비되는 시기였고 남측에서 선제 타격론이 우리 내부적으로 공론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 화성 17 ICBM 시험 발사를 보여주면서 선제 타격론은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엄청난 시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수공업부의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 이것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에서 북측이 이미 군사 전략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북측과의 군사적 긴장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공멸입니다. 북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완전한 인류 전체의 공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은 재래전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함께 멸망할 수 있을 정도의
3차 세계대전으로 바로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얼마 전에 북측은 핵무력 법제화를 했습니다. 북을 건드리면 인류는 없다는 이야기를 그 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유고시에도 자동 개입입니다.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면 조선이 없는 전 세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제화가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엄중하는 현실이다. 가장 궁극의 해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 평화를 구현해야 됩니다. 적대 관계의 전쟁적 상태를 끝내어야지만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 위기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습니다. 종전평화협정, 평화의 실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은 4월 4일날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서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왜냐? 남측을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남과 북은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측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즉 전쟁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이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이 주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료히 밝혔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 자체가 적이다.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이었죠. 똑같이 김정은 부부장은 전쟁을 반대한다. 싸우면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완전히 재앙이죠. 그런데 이날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측에서 계속 선제타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제타격 같은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한마디로 망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조로서 주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선제타격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선제타격은 뭡니까? 전쟁선언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한반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인류 멸망의 3차 대전으로 바로 자동 개입입니다. 북은 이것을 명료했습니다. 북이 군사적으로 공격받으면 핵무력을 공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법제화를 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선제타격입니다. 누구의 이론일까요? 자기 땅에 전쟁이 안 난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대북 적대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서 선제타격론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그 모든 재앙적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선제타격은 반대하죠. 말도 아니죠. 북측의 이 세계적인 군사 전략 국가화가 된 것을, 공식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북측은 실질적인 핵 보유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2013년에는 헌법 서문에다 명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핵무력이라는 것은 핵과 ICBM과 지휘체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했던 게 201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이유, 핵무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종전평화협정, 적대관계 청산, 실질적 평화를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 6.1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선언과 같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질서는 결국 종전평화는 미국의 판을 깨는 과정 속에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측은 핵무력을 더욱더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북측은 세계적 차원의 군사 전략 국가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력 측면에서 북측의 국가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공포했어요. 그리고 올 2022년 얼마 전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과 우리 같은 전쟁적 상황 속에서 북이 선제 타격을 당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법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측,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북측의 전략 무기들이 미국 본토와 괌, 오키나와 일대에 쏟아지는 상황들을 상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앙이죠. 예전에 북측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이 없는 세계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엄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미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그 이해관계는 이미 달성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북핵 미사일 위협의 근본 대책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 대책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 사실은 근본 대책은 뭐냐? 북이 핵과 ICBM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 압도적인 무기 구매를 이야기하죠. 소위 말해서 킬체인, 선제타격, 여기에 필요한 정찰 위성, 전략 미사일, KAMD, 대공 레이저 무기, 대북 대량 응징 보복, 천문학적 수치의 어마어마한 미국 무기들을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근본 대책이 될까요? 한자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 창이 강하냐, 방패가 강하냐.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의 이 전쟁 상황은 모순 구조입니다. 이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됩니다. 북은 국방력 강화의 실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도발이라고 하면서 선제타격 전쟁 공론화가 되는 과정, 이 인식의 오류, 인식의 실패가 부르는 전쟁 위기, 그 전쟁 위기의 심화 속에서 분단체제는 계속 유지되는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계속 악순환되는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북의 교류협력, 인적교류, 경제협력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엄두조차 나지 않죠.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 꿈도 꾸지 마. 뭐죠? 궁극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결론은 일상적인 정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분단체제를 심화시키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분단체제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국민 불행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으로 그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참혹한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의 무기 체계들을 계속 이제 가져오겠죠. 2달 전에 이미 스텔스 전투기 F-35 20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방추위가 의결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3조 9천억입니다. 3조 9천억. 이 스텔스 전투기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1차로 이미 40대가 도입이 완료되었었습니다. 추가 도입은 적기 전력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등장하자마자 4조 원대의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뭘까요? 4조.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분단은, 이 전쟁 위기는, 이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은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누구의 의한 분단이었죠? 누구의 분단입니까? 국민 불행은 더욱더 심화되는 물리적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이 국제정세는 참으로 엄혹합니다. 미중 패권, 신냉전,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압박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의 동진, 미러 패권 충돌의 대리전장과 같은 엄중한 현실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와도 대적 관계 형성의 기조를 이미 채택했습니다. 인도, 이스라엘,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조차도, 중동의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국익 외교, 인도와 이스라엘의 국익 외교와 완전히 대비되는 우리 한국의 외교, 우리 한국의 국익과는 전혀 무관한 외교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면화에 우리는 선도적으로 편성합니다. 오커스, 즉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체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 그리고 IPF,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등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면화 이 정책에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이 중국 압박에 선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후과는 향후에 우리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몰려올지 진짜 두려운 상황들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는 희망을 냈어요. 나토는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대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기조를 명료하게 채택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협조를 요구했던 인도도 이스라엘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스스로 북측의 표현대로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내맡기는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교정책의 한 사례인데요. 많은 국민들에게 민망함, 수치감을 안겼던 나토에 참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하는 과정이죠. 노루각수. 여러 상징적인 사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자, 외신들의 평가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놓고 국제적인 대표적인 외신들한테 이런 취급을,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내용들인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기본부터 배우라. 영국의 유력 신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딱 찍어서 모욕감,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독일 깊은 수렁에 빠진 새 대통령, 스위스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까지 이 모든 민망함, 수치심, 모욕감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외국의 외신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하는 자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도 이해를 못하는 대통령,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을 이행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정치 능력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회 능력도 없는 사회 부적응자 같다. 정책을 의논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막 내뱉는 것 같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역대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도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무지, 무능, 무책임, 무질서, 무모함까지 그 무개념의 외교정책이 낳은 결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민망함은, 수치심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한반도 평화, 외교, 안보 정책의 총평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평화 정책에 평화가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분단 심화 정책밖에 없습니다. 안보 정책에 안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건 가짜 안보죠. 평화를 위한 안보입니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에요.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깨는 행위는 바로 가짜 안보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한 안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목적인 평화를 깬다는 것은 가짜 안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 정책에 한국도 없고 외교도 없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인데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의 프로토콜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수많은 외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평가했던 그 민망함들, 그래서 무개념, 무지, 무능, 무질서, 무모함, 무책임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무희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디꽃은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평화, 외교, 안보는 생존의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그 나라 잃은 민족사의 아문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 국제 경제 질서, 엄청난 전쟁터와 같은 그 국제 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군사적 긴장이 야기되는 분단의 심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안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적 참담함의 결과는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단위들이 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평가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단상, 광복절이 통곡한다라고 썼어요. 광복절을 경축한 게 아니라 능멸하였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독립이니 자주니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자가 광복절을 경축한다니 전 국민을 우롱하였다. 무식, 무능, 무책임한 자들이 무성의하기까지 하다라고 어느 단위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또 다른 논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가? 무능무지, 무모한 정권이 전 민족을 포화소로 몰고 있다. 또 다른 한 단체는 만국의 지름길을 밝힌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라고 해놓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엄존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 외교, 안보가 완벽히 위기로 내몰리는 단적인 한 반응이 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북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한번 상징적인 남북관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남정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가장 역스러운 것은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하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서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했냐면요.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정책의 담대한 구상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 수 없다.
민망한 표현입니다.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라는 이 가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 참으로 안 됐다는 안쓰러움이 든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 이 자체가 정말 천진스럽고 어리석다.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썩어온 경멸 뿐이다. 참, 제가 이렇게 이 북측의 이 담화의 원문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안쓰럽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북측은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은 남북 당국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언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언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 당국 관계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북미 당국 관계도 없다는 것은 북측이 명료하게 누누이 강조해서 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 정책, 비핵화 협상은 없다. 오로지 평화협상, 실질적 평화를 위한 관계 정상을 위한 협상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북측의 이번 담화는 말입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 이 전쟁 위기는 계속되고 불행은 국민의 몫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매우 씁쓸한 현실이니까 공유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적인 평가야 이 비핵화 정책, 담론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모든 남측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북측의 이 김여정 담화의 내용들은 우리 정부가, 우리 남측의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 담론에 빠져 있는 인식의 오류를 명료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핵화 정책은 그냥 비핵화 정책일 뿐입니다. 평화 정책과 이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평화 정책을 펼쳐야 되죠. 평화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대 관계를 정산하는 것,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그것 자체가 평화입니다. 안보가 뭡니까? 안전보장 장치로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비핵화입니까?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겁니까?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자체가 안전보장, 안보적 장치의 가장 확실한 도구이자 수단이죠. 그런데 안보를 위해서 종전을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종전을 반대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가 안전보장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은 산수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적 관점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대적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진짜 안보가, 진짜 평화가 중요하면 전쟁을 끝내야죠.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죠. 적대관계 청산, 종전, 평화협정과 같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들을 실천하는 것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비핵화 정책, 비핵화 담론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은 북측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은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그랬었어요. 미국은 비핵화할 수 있었던 가장 최대의 기회를 버렸다. 다시는 이런 비핵화 협상하지 않는다. 유일한 협상은 평화협상밖에 없다 그랬죠. 이미 북측은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 전략 국가가 됐다라고 공표했습니다. 핵무력국가 정책 법제화를 했어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평화가 없으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는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평화를 통한 비핵화 추동이 맞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들 정책의 실패는 선 비핵화 후 교류협력의 평화, 이것이 결정적인 인식의 실패였습니다. 평화의 결과로서 비핵화가 추동되는 것입니다. 비핵화의 결과로서 평화가 담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측은 유일한 관계는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종전, 평화협상 이런 것들 뿐임을 누누이 강조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은 성공적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 됐지만 하루 전 진행된 무기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상 한미 사이의 긴밀 공조하에 추적 감시와 확고한 대비 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 체계의 재원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재원과 비행자리끼리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급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 나갈지 정말 기대할 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게 야유일까요? 조롱일까요? 뭘까요? 그런데 진짜 엄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군사 전략무기 시험이었습니다. 군사 전략무기 시험은 초고도의 대외비입니다. 그 초고도의 대외비를 다 공개하면서까지 북측은, 김여정 부부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는 이런 거였습니다. 북이 17일 새벽에 평남 온천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시간 126분, 사거리는 1500km였고 50에서 100m 저고도 비행을 했다. 정밀 타격 순항미사일인데 우리 한국의 현무, 미국의 토마호크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에서 김여정은, 북측은 공개적으로 발사 지점이 평남 온천에서 약 98km, 약 100km 떨어진 안주 금성다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한미 정보당국의 초동단계 미발견을 얘기한 겁니다. 최소 98km 이상 초저공 비행 후 평남 온천에서 포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죠? 선제타격, 킬체인, 이 모든 것이, MD 체계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허구, 거짓, 기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남 온천, 평양 서남쪽 해안가인 평남 온천에서 로켓이 발사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공식적으로 평양 순환공항 훨씬 위인 평남 안주 금성다리, 안주시 금성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98.5km 정도 되죠. 약 100km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초저공 비행 후 평남에서 전투 비행했다라고 본다라면 말입니다. 안주의 금성다리에서 평남 온천까지 직선거리가 98.41km죠. 이게 순항미사일로 초저고도의 저공 기복 비행을 했다라면 100km, 150km 엄청난 시간 동안 포착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북측의 로켓 저공 비행 궤적을 추정해 본 겁니다. 군사 전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말입니다. 이 초저고도의 기복 비행, 이것은 말입니다. 해안가를 가게 되면 거의 포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주에서 바로 서해안까지 나와가지고 서해안 따라 해안으로 내려와서 온천에서 다시 서해로 치고 나갔다라고 보는 추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약 150이 넘을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포착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북측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군사정보, 한미 군정보당국의 MD체계의 허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사장소 100km의 차이 납니다. 100km는 말입니다. 서울과 청주의 거리 차이입니다. 마 5 이상의 속도를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 킬체 나겠다는 것인데, 이 100에서 150km 순항했을 때 이걸 포착 못한다는 이야기는 원점 자체를 못 찾는다는 것이죠. 킬체인과 선제타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번 담화에서 발표한 겁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간단치 않습니다. 북은 초고도의 대외비인 전략무기 시험의 그 많은 것들을 다 깨놓고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 근본 대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해야 됩니다. 전쟁 위기 악순환은 안 됩니다. 바로 남과 북이 기존 합의들을 실천하면서 종전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거짓으로 짖으면 만 마리의 개들이 사실인 듯 따라 짖는다. 저는 분단체제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 북에 대한 여러 무기체계, 군사 전략을 쭉 보다 보면은 많은 지점 이 일본의 속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7차 핵실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 초부터 북이 7차 핵실험 한다 계속 떠들었습니다. 4.15 태양절 때 할 것이다. 안 하니까 축제니까 안 했다.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때 할 것이다. 안 했습니다. 7.27 때 할 것이다. 안 했다. 8.15 계속 대북 군사정보의 허술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적절치 않다는 얘기까지 듣고 싶은데요. 예, 킬체인 선사격 개요, 이 모든 것들 종심이 진짜 짧은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사실은 이 많은 개념들은 미국의 안보죠. 일본의 안보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우리 국민적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허비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관계에 있는 이들과의 전면적인 경제 단절을 감수해야 되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 외교 실패, 안보 실패, 평화의 실패.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 7월 27일에 있었습니다. 남측이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에 윤 정권과 부대는 전멸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미국과 함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들을 놓침없이 살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7.27 전성절 기념식에서 직접 읽었던 문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 과신에 빠져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동족 대결 정책과 4대 매국 행위에 매달려 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 사실은 이 문장 하나가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아, 북은 우리 남측 정부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평안이, 남북관계 개선이니 한마디로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 심화되는 분단체제는 더욱더 점입 강행으로 내몰리게 되겠구나. 그 과정에서 국민 불행은 여전히 위협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무개념이 부르는 재앙, 인류 멸망의 3차 대전입니다. 북의 대미 군사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북 핵 전략을 알아야 되죠.
북측은 70년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는 과정 속에서 대미 전쟁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선제타격은 전쟁 선언입니다. 한미가 선제타격을 한다? 북도 바로 응사합니다. 바로 3차 대전입니다. 핵무력 법제화, 북이 공격받는 순간 바로 핵전쟁입니다. 대북 선제타격은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 일본 오키나와는 기본이고요. 바로 3차 대전입니다. 이 살뜰리는 엄존하는 눈앞에 있는 위기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제한적 재래전은 없습니다. 북은 한반도에 국한된 재래전을 하지 않습니다. 북의 군사 전략은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본토가 기본 전장터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실질적 평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핵화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북이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종전 평화, 평화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 전쟁 위기의 약순환, 분단의 근본 모습입니다. 93년, 94년 전쟁 위기, 98년, 99년 전쟁 위기, 2013년 전쟁 위기, 2015년 전쟁 위기, 2016년, 2017년, 2020년 전쟁 위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전쟁 위기는 반복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위기의 악순환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 상태를 끝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 그러면 전쟁 위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을 안 끝냈기 때문에 전쟁 위기의 악순환이 있는 겁니다. 종전 평화, 4.27과 9.19의 남북 간의 합의입니다. 그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전쟁 위기는 분단 유지 심화의 도구이죠, 사실은. 그 전쟁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분단 체제는 더욱더 악화되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전쟁 위기는 더욱더 고조됩니다. 이거 역설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안보는 가짜 안보입니다. 그 정권의 안보겠죠.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는 안보이겠죠. 국민의 안보, 국민의 행복, 평화, 평화를 위한 안보죠. 안보가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가짜 안보라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학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비핵화는 틀렸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이지 평화 정책이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할 때 평화가 옵니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이 뭡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평화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6.15, 14, 4.27, 9.19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실천하면 시나브로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물결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평화의 실패 원인은 4.27과 9.19의 약속과 합의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의 위기가 왔습니다. 평화의 실천은 단순하죠. 4.27과 9.19 남북 간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정치 군사 분야 핵심 합의, 종전평화협정 적극 추진하면 되죠. 교류협력의 핵심 합의, 인적 사회문화 교류를 하면 됩니다. 남북 간의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면 평화는 온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한반도 문제, 분단체제의 메커니즘, 북측의 국가전략, 미국의 한반도 전략, 남북미 관계에 대한 통찰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게으른 사고, 나태한 인식, 매너리즘에 빠진 관념적, 관성적 사고가 인식의 실패, 정책 실패, 평화의 실패를 계속 노정시키더라. 오늘 7강의 마지막 경고도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무지가 악이 되는 이 무지로 인해서 5천만, 8천만 우리 국민들, 민족의 성원들이 생존권 위기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